그래서 여러분들 일본 경제와 관련해서 국내 소개된 뉴스들을 보게 되면은 일본이 올해요. 일본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일본의 노동조합하고 일본의 경단련이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전경련 비슷한 이런 경제인 단체요. 거기하고 그러니까는 그 임금 협상을 합니다. 봄이 되면요. 과거에 이게 춘투라고 해가지고 봄마다 그러니까 임금 협상 투쟁한다 해서 춘투라는 이런 표현도 쓰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냐면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 인상액을 그냥 다 받아들였어요, 그냥요. 한 3.6% 가깝게 되는데 반올림해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정규직 임금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얼마 전에 나온 게 뭡니까? 일본도 최저임금 협상을 할 게 아닙니까? 최저임금 인상을 그러니까 4.3%를 했습니다. 4.3%요? 이게 그러니까 지난 한 30년 동안 최고 인상률인 거예요. 최저임금 인상률이요. 4.3%.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 은행 총재, 새로 이제 임명된 4월 1일부터 새로 임명된 총재가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이 임금 인상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야지 계속할 수가 없다. 왜 그랬겠어요? 단기적으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임금입니다.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은 기업은 그러니까 그 임금 인상분을 저희 가격에다 반영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예? 가격에 반영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더군다나 뭐냐면은 이 4월 달이라면은 올해 4월 달이라면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일본은 과거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실종되고 디플레이션 시대에 살았던 나라조차도 인플레이션율이 3%대까지 치솟아 올라가고 막 이런 때였었습니다. 예? 그래서 물가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특히 수입 물가도 많이 올라가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있었고 중소기업들이 죽는다고 아우성치고 막 죽겠다고 막 이런 시절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행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중앙은행은요. 물가 안정이거든요. 물가 안정인데 이걸 임금 인상을 계속 하게 되면은 물가 안정 못 시킨다 이거죠. 물가를 안정시키려면은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수단은 뭡니까요? 금리 인상이거든요. 돈을 회수하는 거잖아요. 긴축이잖아요. 근데 일본은 여러분들 일본 경제를 이해하는 데서 키워드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일본은 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어떻게 그렇게 단언적으로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일본은요, 우리나라의 한국의 기준금리에 해당되지는 게 공정금리라는 표현을 쓰고 그러지만은 일본 은행이 설정하는 그 기준금리가요, 2016년 2월 달에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설정되어 있냐면요, 마이너스 0.1%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한 2년 동안에 주요 국가들이 다 금리를 인상했지만은 일본만 지금 안 올리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3%대 올라가든 말든 간에 안 올리고 있거든요. 일본만이요. 그러면 금리를 못 올리는 이유는 뭐냐? 이유는 뭐냐면요. 일본이 아베 정권에서 돈을 엄청 찍어댔잖아요. 일본 은행이 엄청 찍어댔잖아요. 그 찍어댄 돈 가지고 제일 많이 매입한 게 뭐냐면은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입니다. 정부한테 돈을 지원해 준 거예요. 정부한테. 예? 일본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한때는요. 정부가 세금 거둔 수입 중에서 40%를 이자 감대 써야 될 정도로. 예? 워낙 금리는 낮지만은 워낙 그러니까는 발행한 국채가 많다 보니까는 예? 거기서 나가는 이자 비용이 그랬었어요. 예? 이자 비용이요. 그러니까 그 이자 비용을 그러니까는 이자 비용이 근데 오히려 뭐냐면은 금융위기 이후에 많이 완화된 거예요. 왜 완화됐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마이너스 0.1%라는 얘기 뭡니까? 1,000만 원을 내가 은행에다 예금하게 되면은 1년 후에 만기가 들어왔을 때 999만 원만 회수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내 원금을 회수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의미거든요. 마이너스 0.1%라는 얘기는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이자 부담이 그러니까 확 줄어들었죠. 줄어드는데 거꾸로 만약에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정부의 이자 부담이 굉장히 급증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일본이 그렇게 정부가 발행한 국채의 대부분을 누가 사줬겠느냐? 누가 사줬냐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입니다. 일본은행이 가장 최근에 데이터를 보게 되면요. 전체 발행한 국채의 53%를 매입을 했습니다. 정부가 그러니까 채권 찍어가지고 일본은행이 그걸 인수해가지고 그러니까 돈 찍어가지고 정부한테 돈을 주입해 준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많이 가는 게 누구냐면 일본 시중은행들이요. 시중은행들은 국채를 그러니까는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국채를 보유할 의무까지 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들이
정부가 보증하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이제 법정화폐라 하잖아요.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그 기능을 부여하면서 그런 것을 의무로 부담 지운 겁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시중은행이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또 하나 누가 보유하고 있냐면요. 국채 수익률이 낮다는 얘기는 가격은 굉장히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주로 누가 그랬냐면은 거기도 생명보험 회사들, 일본에 생명보험 회사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채권 가격은 떨어질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 보유한 일본은행, 생명보험회사, 연기금들이 보유하는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자산 손실이 생기잖아요. 일본은행조차도, 중앙은행 일본은행조차도 손실을 보죠. 장부상 가치로는요. 정부의 이자 부담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엄청난 그러니까 충격을 가져와요. 근데 워낙 발행 규모가 크다 이거예요, 이게요. 발행 규모가. 일본 국채 발행 규모는요. 일본의 이 국채 발행 규모는 전 세계에 다른 나라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 GDP에 우리가 흔히 일본의 국채를 빚을 얘기할 때 GDP 대비 250%가 넘은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 정도로 그러니까 1,000조가 넘게 발행됐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1,000조엔 이상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게 되면 1경원이 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국채가 규모가 워낙 많이 발행한 이 국채를 이게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이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게 되면 엄청난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금리를 못 올리는데 인플레가 계속해서 지속한다면 중앙은행, 일본은행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은행 총재 입장에서 볼 때는 임금 인상은 그러니까 한 해 정도로 끝쳐야지 계속하면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이거죠. 인플레 못 잡는다 이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쨌든 간에 최저임금도 올리고 정규직 임금도 올리고 올 지금 상반기까지는 그 힘으로 내수가 가는데 일본 국민들이 볼 때는 수십 년간 임금이 멈춰 있다 보니까는 그 정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큰 자기가 소득이 증가했다고 생각도 안 들고 정규직의 임금 인상분 올린 거는요. 그건 사실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비가 그러니까 크게 살아날 적은 없죠. 단지 그러니까 추락하는 것을 막는 효과들은 좀 있고 그러죠. 최저임금도 그러니까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높은 인상률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측면들도 있고 미래가 불안하니까 또 그다음에 수입이 좀 늘어났어도 물가는 많이 올랐으니까는 사람들이 크게 소비를 늘리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기시다가 두 번째 스텝을 밟으려고 하는 게 아까 앞에서 뭐라 했죠? 결국은 뭐냐면은 정부의 이 채무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지만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그러니까는 정부가 그러니까는 이거를 견딜 수가 있지 않겠냐 이거죠. 그 얘기는 결국 뭡니까? 부유한 자산가들한테 세금을 매기는 건데 세금 매기는 거는요. 이게 방향은 옳은데 문제는 그 사회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반발이 나올 게 아닙니까? 반발이요. 그렇죠? 금융자산가들한테 이 세금을 매기겠다는데도 되게 이제 일본도 보게 되면 고령층이 많은 인구를 많이 차지하는 나라잖아요. 대표적으로요. 되게 일본도 자산은 고령층한테 집중되어 있습니다. 고령층한테. 청년층보다도요. 근데 고령층들이 되게 지지 기반이 일본 자민당의 지지 기반이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반발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돌파할 수 있는 이 정치력이 있느냐 이거죠. 기시다가. 여기서 지금 이제 브레이크가 지금 이제 이게 큰 시험대에 오른 겁니다. 그다음에 저는 결정적인 건 어디에 있냐면 세 번째에 있습니다. 세 번째, 산업 경쟁력이죠. 산업 경쟁력이요. 일본도 그러니까 소위 제조업 시대 때는 미국을 드디어 그러니까 앞섰다고 할 정도로까지 80년대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이. 그런데 90년대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일본의 제조업이 경쟁력이 약화되기 시작하죠. 반도체는 우리한테 추격까지 당하고 많은 산업들이 우리한테 추격당했죠. 많은 산업들. 자동차 산업도 지금 현대차한테 굉장히 추격을 당하고 있죠. 토요타가요. 그렇죠? 이런 상황까지 지금 내몰리게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일본이 왜 그러냐면 일본이 산업 생태계를 바꾸는 데 속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내부의 뼈아픈 지적이에요. 그러나 뒤늦게 90년대 말에 안 되겠다. 잘못 우리가 판단했다 해가지고 산업 구조 조정을 합니다. 막 통폐합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동시에 했던 게 뭐냐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야 되겠구나.
뒤늦게 안 거예요. 10년을 겪고 나서 산업 생태계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외친 게 뭔지 아세요? 99년도에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용어인데 창조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기치를 세웁니다. 창조 산업. 근데 거기에 대해서 2014년에 그 결과가 10몇 년 동안 하는 결과가 딱 발표됐는데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결과가 끔찍했습니다. 소위 말해 창조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 숫자라든가 그다음에 뭐냐면 고용 숫자라든가 그다음에 매출액 숫자라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는 두 자릿수로 다들 하락을 한 거예요. 오히려요. 10몇 년 동안에. 예? 그런 결과는 그게 만약에 성공했으면 일본은 그러니까 지금 잃어버린 30년이 오지 않았죠. 근데 산업 이 생태계의 재구성에서 아주 처참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창조 산업하고 제조업은 전혀 다른 산업인데 전혀 다른 산업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제조업 육성하듯이 한 거야. 제조업 시대 때는 소위 말해서 미국 턱 밑에까지 쫓아갔다가 거기서 주저앉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다음 단계로 미국은 어쨌든 간에 진행이 지금 올라가고 가고 있는데 일본은 거기서 멈춰버린 거죠. 그걸 하려면 제가 그래서 일본인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제2의 메이지 유신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일본의 산업화에 그러니까 이 사회 근간을 만들어냈잖아요. 새로운 그러니까요. 전통 시대와 다른 그렇죠? 그런 사회 혁신이 그러니까는 그래서 교육 방식도 그러니까 혁명적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일본 경제에 그러니까 지금 이 효과는 저는 반짝이라고 봅니다. 반짝 효과. 아까 얘기했듯이 기사가 제시한 두 번째, 세 번째 스텝이 진행이 안 되게 되게 되면 본인이 그렇게 설정을 했잖아요. 일본 경제가 그러니까 새로 본인이 표현한 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면 새로운 일본형 자본주의를 건설하겠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그거 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세 가지를 추진하겠다 했는데 첫 번째는 어쨌든 간에 발동은 건 거예요. 임금 인상은. 근데 두 번째에서 지금 이 반발에 부딪혀 있고 세 번째는 지금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있고 이제 그런 점에서 일본 경제에 대한 평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효과는 그래도 선진국적인 시스템 속에서 소위 말해서 이 만들어낸 하나의 효과가 일정 부분 한국과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면은 근데 일본이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그게 확인이 안 되어지면은 일본 경제는 저는 지속은 이런 지금의 현재의 모습 상반기에 보여주는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 성장의 모습은 지속되기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일본 경제가 조금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일본 경제는 이런 점에서 여전히 근본적인 과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좀 이제 우리가 향후 이 진정 과정을 지켜봐야 될 모습들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